아, 이럴 때 제일 승질. 다시. 예.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이자. 여기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이자 비용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면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근데 보실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다라고 얘는 제일 꼴찌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이 업무무관 자산 쪽만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는 안 내요. 비슷하니까 얘네들도 같이 던져줘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죠. 자, 내가 차입금이 총 4만원이 있대요. 차입금이 4만원이 있는데 자, 만원짜리 차입금은 내가 40%로 빌렸고요. 이자 비용은 4천원이죠. 이 4천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래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만원짜리 빌린 30% 같은 경우에는 이 3천원. 이건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볼게요. 특정 차입금이자.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만원. 그래서 만원을 빌렸고 20%로 2천원. 만원 빌렸고 10%로 1,000원. 이렇게 해서 총 차입금은 4만원, 총 이자 비용은 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별장과 같은 업무 무관 자산을 4천원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일단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선순위로 부인한다라고 했었죠. 1순위. 그럼 여기 보시면 1순위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송금불산이 4천원 사유출이고요. FM대로 하면 46.2%는 네, 우리가 기타세 유출, 연천지수 된 거니까. 맞죠? 기타세 유출이고, 나머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다고 했죠? 물론 이건 FM이라고 했지, 실제 시험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 됐다라고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천징수 된 것만 기타세 유출이고, 나머지는 상여 때리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차입금이 3순위죠. 3순위로 부인되는 게 여기 건설자금이자고, 아까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했을 거예요. 3천원. 되셨죠? 쉬워. 이건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주시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취득에 쓸 수 있는 차입금을 우리 아까 업무무관 자산 다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 있죠? 별장을요. 회사가 차입금 빌려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별장 사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사요? 저 몰라요에 여러분 표정이 그걸 어떻게 하니 이 표정이셨잖아. 맞죠? 당연히 몰라요라고 해야지. 차입금 주고 사요 여러분들은 궁예지. 그죠? 그래서 몰라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업무무관 자산 4천원 있죠? 분명히 회사 돈으로 별장 내지는 요트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세법은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걸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제재를 하고 싶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제재하냐면 이 업무무관 자산 4천원을 무조건 은행에서 돈 빌려 샀다라고 봐요. 아시죠? 차입금으로 취득했다고 무조건 간주를 때려버려요. 어떻게 회사가 샀던지 간에 무조건 세법은 네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별장을 샀고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별장,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관련된 이자니까 송금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렇게 간주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좀 가혹하긴 하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질문. 그러면 세법에서는 야, 너 업무무관 자산인 별장 4천원 살려고 은행에서 돈 4만원 빌렸다라고 하면 돼요? 아니죠. 왜냐면 이미 요거 송금불산입으로 4천원 부인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3천원 송금불산 유보로 부인했죠? 그래서 우리 계속 그랬잖아. 선순위로 부인된 건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때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중부인이니까 제외하고 계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 4천원 별장을 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차입금은 당연히
2만 원만 돼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부인 대상 이자 비용도 10,000원이 아니라 이미 4,000원과 3,000원 선순위로 부인됐으니까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나머지 3,000원만 부인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 공식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아시죠? 그냥 논리를 따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여기 2,000원하고 1,000원이죠? 맞죠? 그리고 부인 대상 차입금은 선순위로 부인된 놈 빼 나머지 요 2만원 아래 두 개. 되셨죠? 그럼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 이자 비용 부인해야죠. 3,000원. 이 중에서 이 3,000원을 그러면 차입금 총 2만원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맞죠? 그 2만원의 차입금 가지고 4,000원짜리 별장 샀다라고 보잖아요. 요렇게 하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부인 대상 이자 비용 곱하기 분모는 그거 부인 대상 이자 비용과 관련된 총 차입금. 알죠? 그리고 분자는 해당 업무 무관 자산 금액. 되세요? 근데 만약 질문.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무 무관 자산이요 3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에 3만 원 들어올까요? 이건 너무 어거지예요. 야, 업무무관 자산 3만 원짜리 차입금 2만 원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3만 원 샀다라고 볼 거야.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차입금이 2만 원, 부인 대상 차입금이 2만 원이면 업무무관 자산은 당연히 2만 원까지밖에 못 사는 거. 차입금 가지고는 여기 차입금으로 취득했는데 2만 원밖에 없잖아요. 2만 원밖에 없는데 2만 원의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3만 원짜리 다 샀다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가 1을 초과시 1로 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결론은 뭐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 결론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결정하는 표정 지실 때마다 제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표정이 좀 환해지시더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셨죠? 이 공식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부인 대상 이자 비용 600원이죠? 송금불산입 되는 거 600원이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여기에 소득 처분이 짜증나서 그래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이 별장이요, 대표이사 별장이래요. 맞죠? 대표이사 별장이래요. 그러면 이 600원은 소득처분 뭘까요? 상여 같죠? 표정본, 제가 말하는 거 상여 같죠라는 거 상여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아니에요. 기타 세출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이 업무무관 자산을 제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차입금,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샀다라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어거지 가정을 한 거예요. 맞죠? 어거지 가정을 한 것 자체가 제재를 한 번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상여로 때려버리면 아예 제재를 2번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전제 자체가 너무 어거지로 전제 깔아놓은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요 업무무관 자산 자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회사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 빌려 샀다라고 봤잖아요. 맞죠? 그거 자체가 너무 가혹한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상여, 배당 이런 걸로 때리면 제재를 2번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상여라고 하면 정말 잘 낙습니다. 상여지 이렇게. 아시죠? 여기 기타 사유출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아시죠? 나중에 세무조 잘못하시면 난리 납니다. 업무하실 때도 좀 갑자기 이제 대표이사님이 그 소득세도 들어오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그죠?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심하셔야 돼. 맞죠? 대표이사님한테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알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실제로 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이자 여기서 600원 얘기하는 거에 부인 대상 우리가 부인 대상이래. 우리가 송금불산입 때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이자 비용입니다. 자, 이자 비용 3,000원이었죠? 곱하기 분모가 차입금.
그 다음에 분자가 업무무관 자산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뭐냐면 업무무관 자산에다가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이따가 제가 띄우긴 할 건데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회계에서의 가지급금은 돈 나갔는데 계정과목 몰랐을 때지만 세법상 가지급금은 다른 의미예요. 세법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들리세요? 밑줄 좀 칠까 미리? 자, 어디로 가주시면은 여기 있네.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에 제5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있죠,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거기에서 1번 개요 있죠, 여러분들. 개요에 업무무관 부동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업무무관 동산 밑줄 치시고. 왜냐,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하고 동산 별도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줄. 첫 번째 줄 끝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 여기까지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가지급금이란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가지급금이란 밑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업무와 관계없는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대여액을 말한다. 끝까지 밑줄입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회계랑 달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가지급금 제재가 두 동네나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여기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대표이사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준 우리 회사가. 그러면 우리 방금 가지급금의 정의가 업무무관 대여금이었죠. 그럼 업무무관 대여금은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대여금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지급금도 분명히 업무무관 자산이 맞아요. 근데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을 구분하죠. 그 이유는 안 중요해요. 이유는 이 가지급금은요, 업무무관 자산에서도 제재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12장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제재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두 번 때리니까 업무무관 자산하고요, 가지급금을 나누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적수라는 개념을 써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수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줍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적수 컴퓨터 알아서 구해주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쓰레기잖아, 제가. 그죠?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2022년도에, 어떻게 할까요? 2022년도 여기가 하고 여기가 2023년도. 제가 만약에 언제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고 2021년 이렇게 하면은 요 2021년에 제가 부동산 임대업자예요. 보증금을 2억을 받았어요. 아셨죠? 보증금 2억을 받았고요.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요때 보증금 간주임대료 구해볼게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간주임대료 어떻게 구하냐면 2억 있죠? 이 2억을 은행에 저금을 했다면
우리가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가 그냥 이자가 1%라고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네. 이렇게, 아니, 지금 1.2%거든요? 그러면, 요렇게까지 하면 이게 1년치 이자잖아, 1년치 이자. 맞죠? 1년치 이자인데, 우리가 2022년도가 여러분들 12개월이죠? 12개월 중에 12개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1년치 간주임대료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 들어보실게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세법은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 월할이 아니라 일할로예요. 그러니까 365일분에 또는 366일분에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365일분에 36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거 두 번째 사례예요. 내가 2021년 2년 7월 1일 날 보증금 2억을 받았대요. 되세요? 그러면 이 7월 1일자면 6개월치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임대료로 간주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억 곱하기 1.2%. 저 믿으세요? 365일에 대한 거잖아요. 요거 중에 우리가 184, 하도 이거 외우고 있어가지고, 요렇게 계산해요. 됐죠? 회계는 12분의 6이지만, 여기는 365일분의 184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게 얘죠? 얘랑 같은 건 2억 곱하기 184일. 곱하기 1.2% 곱하기 365분의 1. 얘랑 같은 거잖아요.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억 곱하기 184일을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누적되어 있는 수적.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수다라고 불러요. 해당 계정 과목이 쌓여져 있는 수. 아셨죠? 이걸 우리가 적수다라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적수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적수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그건 세법에서 기간의 개념을 쓰고자 할 땐 적수를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을 작년도에 샀어요. 작년도.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항상 적수든 뭐든 올해연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도에 업무무관 자산을 샀으면 올해연도에는 1년치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을 언제 샀냐면 12월 1일에 샀어요. 올해. 그럼 그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는 한 달치만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 개념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세법에서 무조건 적수 개념을 써야 돼요. 아셨죠? 결론 말씀드리면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적수를 구해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 세무조정은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지 세법상 금액만 딸랑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적수 자체, 우리 장부는 적수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장부에서는 회계에 따라서 월할 계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적수라는 개념 자체는 단지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적수 자체를 세무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적수 자체는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요소인데 우린 세무조정해야 되잖아요.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하는 거지 세법상 금액만 딸랑 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기간 개념을 고려할 때는 적수를 쓰고 절대 적수 자체는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적수 자체 세무정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적수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다 알려줘. 거기서 적수 막 구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 컴퓨터 구하는 게 아니라 손 다 구해야 되거든요, 적수라 이런 거. 사람 죽어요. 아셨죠? 컴퓨터 믿고 따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에서요. 아까 했지만 선순위로 부인된 건 제외다라고 했죠?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아예 이자 비용이 아니니까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좀 이따 실기할 때 세법상 이자 비용에 법인세법상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거 일단 넣어요. 무조건 다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법상 이자 비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은 절대 이자 비용 쪽에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상업 어음 할인율은 뭐냐면 어음의 할인 보이세요? 우리 보이시긴 하잖아. 어음의 할인. 자, 여러분들 어음의 할인은 아마 회계 1급 때 매각 거래가 있고 세무 2급 때 차익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할인은 뭐예요? 어음을 만기 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땡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상업어음 할인율은 뭐냐면 상업어음 할인율은 우리가 매각 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매각 거래에서 할인율 계정가는 뭐로 잡죠? 그렇죠. 매출채권, 처분수시 잡고요. 근데 우리가 상업어음이 아니라 금융어음이라 하거든요. 내가 차익거래를 그건 내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 전에 빌리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자 떼기 떼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어음이 아니라 금융어음이 그건 이자병이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업어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지 이자병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병이 아닌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운용리스는 했었죠? 제가 어저께 리스는 금융리스랑 운용리스가 있다라고 했고 운용리스는 대부분의 그 내용연수가 있다면 내가 짧은 내용연수 동안만 빌리는 거예요. 그건 임차료예요, 임차료. 임차료는 이자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융리스면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내가 다 쓴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형식은 리스 회사가 사와서 빌려주는 거지만 본질은 내 차랑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내가 차 대금에다가 이자 비용까지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운용리스료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C하고 D는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이 C하고 D는 나중에 우리가 재무회계 때, 이것도 재경관리사 때 배우세요. 맞죠? C는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D는 무역법. C는 재경관리사, D는 무역법.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C나 D는 이자 비용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자산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법에서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C하고 D는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단순 암기. 이거 단순 암기 하시고 C하고 D는요. 단순 암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시하세요. 요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적수 도출 여러분 컴퓨터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 이거 지우는 거 깜빡해서 다시 지울 거예요. 적순에 있었죠? 매일의 계정잔액 합계한 거. 그래서 아까 임대보증금 2억 곱하기 184일이 합계한 거였잖아요.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금 볼게요. 자, 가지급금은 방금 설명드렸지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다 라고 여기서 좀 끊어야 되겠다. 가지금 설명해야 되니까.